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어요. 적당한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중학교 2학년 때 친정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춘기 소녀에게 엄마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죠. 아버지는 재혼을 하지 않으셨고 저는 그렇게 엄마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만난 시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첫 만남부터 저를 딸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네, 어머니, 잘 먹고 있어요. 에휴, 뭘 잘 먹어. 눈매가 이렇게 파였는데. 오늘부터 매일 반찬 만들어서 갖다 줄게. 우리 아들이 요리는 젬병이라 귀한 집 딸 고생시킬 것 같아서 걱정이야.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 빈마음을 채워주셨어요. 명절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꼭 챙겨주셨죠. 아플 때면 친정엄마처럼 밤새 간호해 주셨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또 다른 어머니였어요. 친정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작년 봄 시어머니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한 달 전 건강검진에서 위암 2기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충격에 빠졌죠. 남편이 급하게 시동생을 불러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시댁 거실에 모두 모인 날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어머니 상태가 이제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아.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형, 사실 나도 며칠 전부터 생각해봤어. 아무래도 우리 집이 어머니 모시기에는 더 나을 것 같긴 해. 집도 더 크고. 그리고 형수님은 회사 다니시잖아. 어머, 그럼 난 뭐야? 난 집에서 놀아? 그리고 그런 얘기를 미리 나한테 상의도 없이 하는 거야? 한마디도 안 하고? 여보, 그게 아니라 형수님은 낮에 집에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혼자 계셔야 되잖아. 병원 오고 갈 일도 많은데 그때마다 형수님이 연차를 낼 수도 없고. 그럼 내가 집에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나도 할 일이 많아. 왜 이래? 애들 학원도 보내야 하고 집안일도 있고. 그리고 또 하여간 어머님 치매에 암까지라니 솔직히 말해서 나 자신 없어. 요양병원은 어때? 요즘 요양병원 좋대. 근데 재수 씨 입장도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어머님을 모셔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재수 씨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준석이가 주로 모시되 저희 집은 2명이 회사를 다니니 경제적으로 지원을 할게요. 그래, 매달 200만 원씩 보내줄게, 동서. 200만 원이요? 아, 네, 뭐 형님이 그렇게 하신다면야. 근데 요즘 간병인 비용이 얼마인지는 아시나요? 기저귀며 약값이며. 여보, 형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야. 자식인 우리가 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퇴근하고 나서라도 최대한 도울게. 당연하다고? 아무튼 알겠어. 하지만 나 혼자서는 정말 힘들 거야. 다들 알겠지만. 동서는 한숨을 푹 쉬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간병비를 보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런 대로 잘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동선의 집에 적응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를 만날 때마다 불만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형님, 어머니가 요즘 밤에 잠을 안 주무세요. 계속 돌아다니시고 저는 낮에도 쉴 수가 없는데 밤에도 못 자니까 미치겠어요.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시죠?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회사 생활했죠. 아휴, 저는 미안한 마음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출근하자마자 오전 9시에 중요한 PT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7시 반에 동서한테서 전화가 왔죠. 형님, 오늘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세요. 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뭐? 지금 갑자기? 나 오늘 중요한 회의 있는데. 아니, 형님은 큰며느리잖아요. 누구는 중요한 일 없겠어요? 다들 중요한 일 많아요. 그런데 어머니 모시는 일도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형님도 며느리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하셔야죠. 어머니 8시 반에 예약 잡혀 있으니까 늦지 마세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회사에 연락하고 시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상사는 당연히 불쾌해했죠.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승진 심사 서류를 준비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형님, 오늘도 어머니 좀 봐주세요. 저 친정에 급히 가봐야 했어요. 동서, 미리 좀 말해주면 안 돼? 내가 일정 조정이라도 하게. 연차도 당일에 사용하는 건 엄청 눈치 보여. 에휴, 형님도 참. 형님은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저는 매일 이러고 사는데 형님은 가끔만 하시잖아요. 그것도 못 해주시겠어요? 형수님, 우리 집사람이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남편도 난처해하며 저를 보더라고요. 여보, 내가 대신 갈게. 아니야, 동서 말이 맞아. 내가 갈게. 특히 주말은 더 심했어요. 토요일 아침 6시에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동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서 있었죠. 형님, 오늘부터 주말은 무조건 형님이 모시세요. 저도 좀 쉬어야죠. 평일 내내 고생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른 아침에. 직장인들은 주말에 쉬잖아요. 주부는 365일 쉬는 날이 없어요. 어머니 기저귀랑 야근 가방에 다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일요일 밤에 데리러 올게요. 니들이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제가 주말에 시어머니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서가 시어머니를 짐짝처럼 떠넘기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서도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불만이 있어도 참고 받아들였습니다. 일요일 밤 동서가 시어머니를 데리러 왔을 때였어요. 어머니 밥은 잘 드셨어요? 잘 드셨어. 그래요? 근데 형님, 어머니 옷이 왜 이래요? 제가 입혀드린 그대로네요. 갈아입히지도 않으셨어요? 집에서 다른 편한 옷 입으시다가 이제 외출복 입으신... 형님은 이틀만 보시는 것도 이렇게 대충이세요? 저는 매일 깨끗하게 갈아입혀드리는데.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달 뒤 시댁 모임이 있었어요. 시동생 생일이라 다들 모였죠. 식사를 하던 중 동서가 갑자기 영수증 뭉치를 꺼내더라고요. 형님, 이번 달 어머니 간식비 100만 원 나왔어요. 과자랑 요구르트 사드렸는데 어머님이 좀 많이 드시더라고요. 100만 원? 과자 몇 개 샀는데 그렇게 나와? 아니, 형님이 직접 안 사보셔서 모르시나 본데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게다가 어머니는 특별히 비싼 걸로 사드려야 하잖아요. 당뇨 있으신 분들 먹는 건 다 비싸요. 형, 우리가 어머니 모시느라 돈이 많이 들어. 좀 더 보태주면 안 될까? 저는 지난달에 시어머니 병원비 300만 원을 제가 다 냈어요. 위암 검사하고 약 처방받는데 그 정도 나왔죠. 하지만 그 얘기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형님이 주시는 200만 원으로는 택도 없어요. 기저귀 값도 안 나와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더 보내주면 돼? 최소한 200은 더 보내주셔야죠. 아니면 형님이 직접 모시던가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남편이 중재하려 했지만 동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그냥 돈으로만 때우려고 하시잖아요. 저는 24시간 어머니랑 붙어 있는데 형님은 주말에 잠깐 모시고는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작 힘든 건 다 저한테 떠넘기시면서. 떠넘기다니 동서. 어머님 계신데 말 조심을. 아, 그러니까 저희가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큰 집은 돈만 좀 보내면 끝이고? 얘들아, 나 때문에 싸우지 마라.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시자 그제야 다들 조용해졌어요. 다음 주 동서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어머니 영양제 사드렸는데 80만 원 나왔어요. 의사가 꼭 드셔야 한다고 해서요. 영양제가 80만 원이나 해? 좋은 걸로 사드렸죠. 어머니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제가 다 낼 수는 없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 그 영양제는 10만 원짜리였어요. 약국에 전화해서 물어본 거였죠. 하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 수도 없었습니다. 동서 말마따나 어머님을 모시고 고생하는 건 동서였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동서가 이상해. 자꾸 사용한 돈을 올려서 말하네. 힘들어서 그렇겠지. 정말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매번 병원비 수백씩 내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 내가 알잖아. 당신이 고생이 많아. 내가 준석이한테 얘기해 볼게. 하지만 시동생은 오히려 저희 이야기를 못마땅해 했죠. 형, 우리 집사람 정말 죽을 것 같대.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별일 아닌 건 대충 눈 감아줘. 어쨌거나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있잖아. 결국 아무 해결도 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제가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점점 말라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팔다리가 앙상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하셨죠. 아이고, 아이고 배야.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배가 아프세요? 응,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얼굴이 창백해지시며 식은땀을 흘리셨죠. 저는 급하게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저를 불렀어요. 보호자분, 어르신이 탈수 증상이 있으시네요. 장염도 있고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은데 평소에 식사는 잘 하셨나요? 네? 아니, 평소에 모시는 분이 잘 챙겨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수액 맞고 계시니까 좀 지켜보시죠. 그런데 노인분들은 탈수가 위험해요. 특히 치매 환자분들은 목마르다는 표현을 안 하시기도 하거든요. 병실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계속 배를 부여잡고 계셨어요. 정수가, 나 배가 너무 아프다. 며칠째 이러네. 며칠째요? 어머님,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미경이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뭔가 말씀하려다 멈추시는 게 이상했어요. 새벽 3시 시어머니가 또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정수가, 나 또 배가 또 살살 아프네. 어머니, 제가 내일 큰 병원 모시고 갈게요. 정밀검사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고맙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시어머니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뼈만 남은 그 손을 잡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요일 아침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내일 연차 낼게. 어머니 큰 병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그 정도로 심각해? 어머니가 너무 말라 있어. 뭔가 이상해. 단순 장염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내가 준석이한테 연락해 볼게. 아니야. 내가 연차 내고 직접 모시고 갈게. 그날 밤 내내 시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시어머니는 잠결에도 배를 부여잡고
끙끙 앓으셨습니다. 동서가 도대체 어떻게 돌본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월요일 아침 7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려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동서가 헐레벌떡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병원 가려고.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서 큰 병원 모시고 가야 돼. 안 돼요. 어머니는 제가 모시는 분이에요. 병원도 제가 모시고 갈 거예요. 형님은 상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를 붙잡고 당기듯이 데려가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셨어요. 동서, 어머님 넘어지시겠다. 놔. 형님이 놓으세요. 제가 며칠 동안 힘들게 돌봤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뭐예요? 뭐?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생색내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주보호자니 의사 결정은 제가 해요. 어머니가 며칠째 아프다고 하시는데 왜 병원에 안 모시고 갔어?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형님은 회사 나가세요. 오늘도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시동생도 와서 말렸어요. 형수님,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집사람이 평소에 다니던 병원 있어요. 서방님, 어머니가 너무 말라 있어요. 이건 심각한 상태야. 아니, 제가 매일 밥 해드리고 잘 챙겨드렸어요. 형님이 뭘 한다고 그래요? 주말에 이틀만 보시면서. 동서가 시어머니를 억지로 차에 태우려고 했어요. 그럼 같이 가자. 나도 같이 갈게. 필요 없어요. 의사랑 상담할 것도 제가 다 할 테니까 형님은 신경 끄세요. 어머니 보호자는 저예요. 제가. 차 문을 쾅 닫고 떠나버렸어요. 저는 망연자실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 차를 타고 떠나시는 어머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점심때 동서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검사 결과 어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장염이래요. 약 타왔으니까 형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의사가 뭐라고 했는데? 아, 형님도 참. 제가 다 들었다니까요. 그만 좀 간섭하세요. 저도 어머니 건강 생각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지만 더 캐물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전화했죠. 동서가 이상해. 어머니 상태도 안 알려주고. 그래도 병원은 다녀왔다니까 괜찮겠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한 게 아니야. 어머니가 정말 위험해 보였다고. 알았어. 내가 준석이한테 물어볼게. 하지만 시동생도 별일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모두가 동서 편이었습니다. 저만 예민하게 보는 것 같았죠. 수요일 아침 6시 반 시동생 전화에 잠이 깼어요. 형수님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뭐? 무슨 소리예요? 방금 야간 근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세요. 집사람도 지금 막 일어났는데. 전화기 너머로 동서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제가 잠깐 잠든 사이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방이 비어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네, 방금 했어요. 형수님도 형이랑 빨리 와주세요. 회사에 급히 연락하고 시동생네 집으로 갔습니다. 경찰들이 와 있었고 동서는 울면서 경찰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10시쯤에 어머니 약 드시고 주무시는 거 확인했어요. 근데 아침 6시에 일어나니까 현관문이 열려 있고 어머니가 없어지신 거예요. 치매가 있으셔서 혼자 나가신 것 같아요. 어르신 옷차림이 어떻게 되셨나요? 파란색 잠옷 입고 계셨어요. 슬리퍼도 없어졌으니까 그거 신고 나가신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치매가 있어도 시어머니는 아직 혼자 멀리 가실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온 가족이 동원되어 동네를 뒤졌습니다. 경찰도 수색을 시작했죠. 오후가 되어도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녁 7시쯤 경찰에게 연락이 왔어요. 집에서 5km 떨어진 땡땡산 중턱에서 어르신 찾았습니다.
다행히 무사하십니다. 우리는 급히 산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등산로에서 벗어난 숲속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탈진 상태였어요. 제가 산책하다가 발견했어요. 처음엔 자고 계신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어르신이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길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정수가 미안해. 내가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정밀 검사를 했어요. 1시간 뒤 의사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들, 어르신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뭔데요, 의사 선생님? 어르신 팔과 등에 여러 개의 멍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보이는 부위인데 노인 학대 의심 소견이 있어서 법령에 따라 저희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학대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그건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넘어지신 거예요. 제가 때린 거 아니에요. 동서가 그랬다고 말 안 했는데? 왜 그래? 네? 의사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자주 넘어지세요. 그래서 생긴 멍일 수도, 그럴 수도 있지만 위치와 패턴이 좀 특이해서요. 일단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동서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희 부부와 동서 부부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추가 검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를 불렀어요. 어제 말씀드린 학대 정황 외에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수면제요? 그게 무슨... 동서, 어머니가 수면제를 드신 적이 있어? 그게...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수면제를 먹긴 하는데 어머니가 드시는 건 아마 치매 때문에 제 약을 몰래 드신 것 같아요. 제 화장대에 둔 약을. 뭐? 수면제를 먹고 어떻게 5km나 떨어진 산까지 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니, 그건 저도 모르죠. 어머니가 알아서 나가신 건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형님은 맨날 저만 의심하시네요. 형수님, 일단 진정하시고, 집사람도 실수가 있었겠지만. 실수? 서방님, 이게 실수로 보여요? 어머니가 영양실조에 탈수에 온몸에 멍이 들어있는데 제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모셨는데 형님은 가끔 와서 보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한계가 있다고요. 목소리를 높이며 울먹이는 동서를 보니 더 화가 났어요. 그만해. 어머니는 이제 내가 모실게. 뭐라고요? 동서 말대로 동서는 이제 한계라고 하니까 내가 직접 모실 거야. 형수님, 그건 좀... 형수님도 회사 다니시는데... 회사는 휴직하면 돼요. 그날 오후 회사에 찾아가 상사를 만났어요. 박 과장, 지금 장기 휴가를 신청한다고? 이 제정신이야? 다음 달이 승진 심사인데.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위독하셔서 3달만 휴가를 주세요. 3달? 박 과장,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이제 조금 있으면 부장이야, 부장. 박 과장 나이에 부장 다는 거 쉽지 않아. 알잖아. 왜 이래? 지금까지 노력한 거 다 날리고 싶어? 지금 승진 앞두고 이러면 불이익이 있을 거야. 다시 생각해봐. 과장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근데 박 과장, 이러면 이번 승진은 물 건너간 거 알지?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네,
알겠습니다. 상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봤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나 3달 휴직 신청했어. 정말? 아이, 승진은 어떻게 하려고? 승진이 뭐가 중요해. 어머니가 지금 저러신데 내가 직접 모셔야겠어. 당신이 정말 고생이 많아. 미안해, 내가 장남인데도. 괜찮아. 이제 당신이 돈 벌어와. 나 잘리면 당신 외벌이다. 알지? 서연이랑 도연이 학비 당신이 책임져. 아이, 당신 웃어? 울 순 없잖아. 일주일 후 시어머니를 퇴원시켜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직접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영양식을 해드리고 약도 챙겨드렸죠. 밤에 시어머니가 불안해하실 때마다 곁에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1달이 지났어요. 매일 정성껏 끼니를 챙겨드리니 시어머니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살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셨어요. 정수가 너구나. 네, 어머니, 저예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벽장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서랍 안에 가져. 뭘 가져다 드릴까요? 통장 네가 가져. 넌 참 좋은 아이야. 너는. 벽장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시어머니께 가져다 드리자 제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네가 가져. 미경이한테는 안 돼. 그러시고는 다시 정신이 흐려지셨어요. 갑자기 아이처럼 변하셨습니다. 누구세요? 아줌마 누구야? 나 무서워. 어머니, 저 어머니 며느리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고 울먹이셨어요. 아줌마, 나 버리지 마. 제발 버리지 마.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어머니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려요. 순간 제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뭔가 기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자 통장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가 주신 통장이야. 나 가지라고. 저는 남편과 ATM기를 찾아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원래 잔액이 2,700만 원이 넘게 있었는데 현재는 0원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2,700만 원 다 어디 갔어? 뭐야, 누가 현금 인출기로 돈을 다 뺐네?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3개월 동안 매일 100만 원씩 ATM에서 인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루 인출 한도가 100만 원이니까 매일 최대치로 뺀 거네. 참나. 통장을 확인한 다음 날 저는 동서를 직접 찾아갔어요. 동서, 혹시 어머니 통장에서 2,700만 원 동서가 뽑은 거야? 네? 통장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어머니 통장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정말 몰라? 3개월 동안 매일 100만 원씩 인출됐는데? 형님,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돈을 훔쳤다고요? 형님 진짜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보여요? 제가 만만하세요? 동서가 펄쩍 뛰며 억울해했어요. 연기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형수님, 우리 집사람이 그럴 리 없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누가 어머니 돈을 빼간 거예요?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셔서 혼자 은행 못 가시는데. 그거야 저도 모르죠. 어쩌면 어머니가 예전에 누구한테 주신 건지도 모르잖아요. 최근에 돈이 다 빠져나갔다고.
대체 누구야?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에 신고했어요.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 ATM CCTV 확인 결과 김미경 씨가 직접 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이 선명하게 남아있네요. 정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김미경 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증거를 들고 다시 동서를 찾아갔어요. 동서, CCTV에 동서가 돈 뽑는 거 다 찍혔대. 모른다며. 이 통장, 이 돈 모른다며. 이게 무슨 일이야? 제대로 설명해봐. 아, 형님, 신고를 했어요? 아, 그게 생각해보니 기억나네요. 어머니가 심부름 시키신 적 있어요. 돈 좀 뽑아달라고. 2,700만 원을 전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어머니 모시느라 쓴 돈이에요. 병원비에 약값에. 병원비는 다 내가 냈잖아. 영수증도 있고. 그럼 그 돈 어디 썼어? 어머니 모신다고 내가 생활비도 다 줬는데.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당신이 어머니 돈을... 아니야. 정말 어머니 때문에 쓴 거라니까? 다 썼다고. 나한테 쓴 돈 10원 한 장 없어. 간병하는 게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알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럼 영수증 보여줘. 2,700만 원 쓴 영수증. 그건 다 버렸어요. 누가 그런 걸 일일이 모아둬요? 여보, 2,700원이 아니라 2,700만 원이야. 그걸 영수증도 없이 썼다고? 아니,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라고. 어머니 암 치료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 건데. 앞으로 들 병원비를 미리 빼간 거야? 동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말 바꾸지 마. 그럼 형님이 계속 모셔보시던가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막말로 그 돈은 제가 받아야 할 정당한 노동의 대가예요. 미경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틀렸어? 나는 뭐 노예야? 공짜로 시어머니 모셔야 되는 거야? 막말로 내 엄마야? 당신 엄마잖아. 완전히 태도를 바꾼 동서를 보니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돈 당장 돌려놔. 안 그러면 나 끝까지 갈 거야. 돈 없어요. 이미 다 썼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시동생도 아내의 뻔뻔함에 말을 잃고 있었죠. 그 집을 나오면서 결심했어요. 동서의 모든 악행을 밝혀내겠다고.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돈까지 훔친 그 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시어머니 유기건의 진행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서였죠. 죄송합니다만 산 입구에 CCTV가 없어서 수사가 어렵습니다. 목격자도 없고요. 5km나 떨어진 산에 치매 노인이 혼자 갈 순 없잖아요. 그건 맞는데 증거가 없어요. 보호자인 김미경 씨도 잠든 사이 어머니가 혼자 나가신 거라고 하고 있잖아요. 동서는 여기저기 피해자 행세를 하고 다녔어요. 시댁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저를 예민한 형님으로 몰아가고 있었죠. 저는 어떻게 해서든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정숙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도 될까요? 전화로는 좀 그래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무슨 얘기인지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한데 정말 전화로는 이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요. 직접 만나서 보여드릴 게 있어요. 다음 날 오후 약속한 카페에서 그 남자를 만났어요. 평범한 4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남자가 노트북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주려 했어요. 이걸 보시면 아마 충격 받으실 수도 있는데, 뭔데요? 빨리 보여주세요. 화면을 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거기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곧장 동선의 집으로 향했어요. 제 손에는 그 남자가 준 사진이 들려 있었죠. 현관문을 두드리자 동서가 나왔어요. 형님? 또 무슨 일로? 저는 아무 말 없이 동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동서 고개가 꺾였죠. 고개를 들어 다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한 대 더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받은 사진을 동서 얼굴에 던졌어요. 사진을 본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제 끝이야. 너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어떻게? 사실 저는 시어머니를 찾은 후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시어머니가 겪은 일이 너무 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거동도 힘든 그 노인이 어떻게 그 먼 산에 갈 수가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했죠. 저는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산 주변에 붙였죠. 땡월땡일 새벽 북한산에서 이 어르신을 보신 분 제보 바랍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산 입구에 가서 등산객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한 통의 전화가 온 거였어요. 카페에서 만난 그 남자 한상철 씨는 캠핑을 좋아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새벽에 노지 캠핑을 하고 있었어요. 산 아래 공터에 차를 대고 차박을 했죠. 네, 그래서요? 새벽 4시쯤 너무 더워서 잠이 깼어요. 에어컨 켜려고 운전석으로 갔는데 희한한 걸 봤습니다. 그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두 사람이 산을 올라가고 있죠. 젊은 여자와 할머니예요. 화면 속에는 동서가 시어머니 팔을 잡고 산길로 올라가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따라가고 계셨습니다. 이게 정말 그날이에요? 날짜 보세요. 7월 28일 새벽 4시 17분이네요.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가 영상을 빨리 돌렸습니다. 1시간 30분 후에요. 5시 48분. 보세요. 그 여자분만 혼자 내려오고 있어요. 정말이었어요. 동서 혼자 급하게 뛰듯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가신 거죠? 새벽에 할머니를 산에 두고 혼자 내려온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전단지 보자마자 연락드린 겁니다. 이 영상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USB에 담아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하면 경찰에 증언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영상 캡처본을 출력했어요. 동서와 시어머니가 함께 올라가는 장면, 동서 혼자 내려오는 장면이요. 시간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걸 들고 동서를 찾아간 거였어요. 사진을 본 동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님, 이건 오해예요. 어머니가 산책하고 싶다고 하셔서. 새벽 4시에 산책? 5km 떨어진 산에? 그리고 혼자 두고 왔다고? 시동생이 집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서방님, 이거 봐요. 동서가 어머니를 산에 버리고 온 증거라고요. 시동생이 사진을 보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니야. 어머니가 거기서 쉬고 싶다고 하셔서 잠깐만 두고 온 거야. 거짓말 그만해. 이거 경찰에 제출할 거야. 노인 유기죄로 감옥 갈 준비나 해. 동서가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어떻게 어머님을 산에 버려? 어? 사람이 어떻게 그래? 너 고려장 하니? 어? 어머님이 재산이 많은 분이었어도 이랬겠어?
어머니가 그 산에서 얼마나 무서워하셨을지 생각해 봤어? 자기 며느리가 이런 행동했다는 걸 아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겠어. 그런데 어머니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그게 뭘 뜻하는지 알아? 너 같은 못된 며느리도 지켜주신 거야. 그런 분한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나 이거 조용히 못 넘어가. 동서 너는 이제 법이 심판할 거야. 저는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갔어요. 블랙박스 영상, 의사소견서, 통장 거래 내역까지 전부 제출했습니다.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시동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며칠 후 동서는 경찰에 구속되었어요. 경찰 조사에서 충격적인 진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미경 씨가 자백했습니다. 시어머니 돌보는 게 너무 지겹고 힘들어서 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어요. 수면제는요? 어머니 혈액에서 수면제가 나왔잖아요. 그건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아마 죄가 더 무거워질까봐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노인 유기와 횡령은 인정했네요. 네, 두 혐의로 곧 구속될 것 같아요. 곧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에요. 시동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여자와는 못 살겠다며 눈물을 흘렸죠. 제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평생 속았을 거라며 고마워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고 해요. 동서 친정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동서의 부모님은 천벌받을 짓을 했다며 통곡하셨습니다. 그런 딸은 이제 없는 셈 치겠다고 의절을 선언하셨죠. 시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동서의 친정에서도 완전히 등을 돌린 거였습니다. 구속된 동서는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다고 들었어요. 남편도 친정 부모도 그 누구도 찾지 않았죠.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한 사람의 욕심과 잔인함이 가정 전체를 무너뜨렸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동서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였어요. 동서가 구속된 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모두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만 나쁜 게 아니야. 우리 모두 잘못했어. 형수님, 생각해봐. 우리가 어머니를 진짜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들 일 핑계대고 바쁘다는 핑계대고 결국 동서한테만 떠넘긴 거잖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 내가 장남이면서도 동생한테 어머니 맡기고 당신한테만 짐을 지웠어. 정말 부끄럽다. 저도 잘못했어요. 야간 근무 핑계로 집에서는 어머니 얼굴도 제대로 안 봤어요. 다 아내한테만 맡기고. 그래놓고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몰랐어요. 동서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만든 것도 맞아. 간병비 200만 원 보내고 주말에만 잠깐 보는 걸로 다 했다고 생각한 내 자신이 부끄러워. 시동생이 울먹였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괜찮다고. 바쁜데 오지 말라고. 그 말만 믿고 정말 안 갔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우리가 돈으로만 해결하려 했어. 진짜 중요한 건 어머니 곁에 있어 드리는 건데 회사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잖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모시자. 그래.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요양병원 알아볼게. 매주 번갈아 가며 방문하자. 저도 이제 혼자니까 주말마다 어머니 뵈러 갈게요. 아이들도 데리고 가서
할머니 얼굴 자주 보여드릴게요. 나도 매일 퇴근 후에 들를게. 준호 씨가 알아본 요양병원이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더라.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보호자분들 뵙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모두 병실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다들 왔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불효자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괜찮아. 다들 바쁜데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그 말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식들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말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형제들이 돌아가며 매일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복직을 한 후 첫 주말이었어요. 요양병원에 시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햇살 좋은 병실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죠. 저는 침상 옆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를 지켜봤어요. 주름진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픈 표정을 하면서요.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그 약을 먹고 깨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경아, 어디를 가는 거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시어머니는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깊은 잠에 빠지셨어요. 하지만 그 잠꼬대는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가 자신을 버리러 가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동서의 수면제를 몰래 가져가신 거였습니다. 차라리 산에서 영원히 잠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삶을 스스로 끝내려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에서 동서를 따라가셨던 거예요. 자신이 버려진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이셨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려 하셨다니요.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무너지듯 쓰러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을 막았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지 못했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 시어머니. 그분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실 정도로 힘드셨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우리가 조금만 더 자주 찾아뵀더라면, 시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주무시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뼈만 남은 그 손이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는 시어머니 곁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한번 터져나온 제 눈물은 쉬이 마르질 않더군요. 병원을 나오면서 문득 처음 시집왔던 날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28살의 새 신부였던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 문턱을 넘었죠. 친정 어머니 없이 자란 저는 시어머니가 두려웠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무서운 시어머니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두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구나. 얼굴이 왜 이렇게 긴장했어? 여기가 이제 네 집이야. 편하게 생각해. 그 따뜻한 손길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첫 명절 때였어요. 저는 전 부치다가 기름이 튀어서 손을 대었죠. 음식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제가 뭘 만들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혼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제 손을 잡고 난리가 나셨어요. 살짝 데었을 뿐인데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손. 이렇게 고운 손을 다치면 어떡해. 당장 병원 가자. 어머니, 괜찮아요, 이 정도는. 무슨 소리야. 여자 손은 얼굴보다 중요해. 흉터라도 남으면 큰일이야. 내가 전 부칠 테니 너는 쉬어. 그러시고는 저를 거실로 내보내셨어요.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셨어도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실까 싶을 정도로요. 결혼 3년 차 제가 유산을 했을 때였어요. 너무 슬퍼서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했죠. 그때 시어머니가 제 방에 오셨어요. 정수가 많이 슬프지? 어머니, 죄송해요. 아기를. 뭐가 죄송해. 네 잘못 아니야. 이런 일은 하늘이 정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나도 준호 낳기 전에 2번이나 유산했어. 그때마다 죽고 싶을 만큼 슬펐지. 그 아이들이 나중에 건강한 아이로 다시 왔더라고. 준호랑 준석이가 바로 그 아이들이야. 정말요? 그럼 네 아기도 분명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몸조리 잘하고 기다리면 돼. 그 말씀대로 1년 후 서연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2년 뒤 도연이도 태어났죠. 아이들을 키울 때도 시어머니는 늘 저희 편이었어요. 남편이 아이들에게 화를 내면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막으셨죠. 준호야, 애들한테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정수기도 힘든데 네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시고는 저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 정숙이 고생이 많아. 애들 키우느라 직장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어. 아주 슈퍼우먼이다. 정수가 내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5년 전 일이에요. 제 생일날 시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주셨습니다. 정수가 이거 받아.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금가락지가 들어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야. 이제 네 차례야. 나는 친정어머니 일찍 여인 네가 늘 안쓰러웠다. 내가 네 친정어머니는 못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었어. 그 말씀에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렸어요. 저는 병원을 나오며 끼고 있는 그 반지를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박 과장, 축하해. 승진 확정됐어. 네? 정말요?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윗분들이 박 과장의 그동안 성과를 높이 평가하셨어. 시어머니 간병으로 휴직했던 것도 오히려 인간적이라고 좋게 보셨대. 축하해. 20년 동안 기다린 승진이었어요. 그토록 기다리고 원했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승진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와, 축하해. 아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오늘 외식하자. 고마워.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응? 아니야. 이틀 뒤 저는 사표를 제출했어요. 상사는 황당해했지만 저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어요. 작은 방을 시어머니 방으로 꾸미고 필요한 의료기기들도 설치했죠. 정수가, 내가 너무 너한테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매일 아침 시어머니께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준비했어요. 오후에는 휠체어를 끌고 근처 호수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어느 봄날 호수공원 벚꽃이 만개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벚꽃길을 거닐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셨어요. 정수가, 벚꽃이 참 예쁘구나. 네, 어머니, 정말 예뻐요. 우리 딸 덕분에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리네. 고마워, 정수가. 어머니, 내가 말이야, 하늘에 가면 네 친정어머니 만나서 자랑할 거야. 당신 딸 내가 잘 키웠다고. 이렇게 좋은 딸로 자랐다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제 곁에 오래 계셔주세요. 그래, 우리 정숙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살아야겠구나.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좋은 날과 나쁜 날을 반복하셨어요. 정신이 맑은 날에는 옛날 얘기를 들려주시고 흐린 날에는 아이처럼 제품에 기대셨죠. 아이들도 자주 찾아와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가족들도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어요. 주말이면 시동생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시끌벅적했죠. 어느덧 1년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곁에 계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호수공원을 거닐었어요. 이제는 더위가 가신 햇살 아래 시어머니가 편안하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20년 전 저를 며느리가 아닌 딸로 받아주신 시어머니. 이제는 제가 시어머니의 딸이 되어 끝까지 모시겠다고 다짐했죠. 그것이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효도는 때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효도의 때란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가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실 때인 것을요. 시어머니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어머니가 되어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시어머니의 가장 힘든 시간에 딸이 되어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 돼, 준혁아. 안 돼. 제발 그만해.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사위는 저와 제 딸을 바라보았어요. 이미 결심을 한 듯 했죠. 사위는 그 남자의 허리를 꽉 감싸 안더니 거실 창문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딸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쨍그랑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몸이 창밖으로 사라졌습니다. 10층 높이였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죠. 여보, 여보! 딸이 울부짖으며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떨리는 다리를 끌고 창가로 갔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두 사람이 꺾인 인형처럼 쓰러져 있었죠. 피가 너무 많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몸은 기이하게 꺾여 있었어요. 그 옆에 쓰러진 남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누르는데도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겨우 전화가 연결되었죠. 여기 사람이 떨어졌어요. 10층에서 두 사람이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말이에요. 처음부터 막았어야 했던 그 결혼을 말입니다. 저는 그때 왜 그렇게 사위가 좋아 보였을까요? 겉모습에 속아 딸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건 바로 저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죠.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딸이 처음 그 사람을 데려왔던 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평범한 예순둘의 어머니였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별할 것도 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딸이 명문대 출신 변호사와 결혼했습니다. 유산 상속 전문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강남에서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했죠. 저는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딸이 고생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끔찍한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죠. 홍기가 찬 딸이 어느 날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첫인상부터 참 좋았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번듯하게 생겼죠. 엄마, 내 남자친구야.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저 민지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민지 평생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명함을 보니 정말 강남에서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유산상속 전문이라는 글자가 금빛으로 빛났죠. 이야, 우리 딸이 진짜 좋은 사람 만났구만. 변호사라 아주 든든하네, 든든해. 젊은 나이에 벌써 사무실까지 차렸다고. 그러게요. 민지야,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엄마가 봐도 참 믿음직스러워. 상견례 날 사돈들도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는 은퇴한 교수님이셨어요. 아버지는 중견기업 임원이라고 했죠. 저희가 정말 복 받았어요. 민지처럼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아이를 며느리로 맞다니 저희 준혁이가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도 민지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저희 딸이야말로 이런 좋은 집안에 과분하죠. 정말 과분해요. 결혼식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딸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집은 사위가 결혼 전부터 살던 곳이었죠. 엄마, 집이 진짜 대박이야. 한강이 이렇게 다 보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이 막 쏟아져. 나 진짜 공주 된 것 같아. 그래.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엄마도 안심이다, 정말. 명절이 되면 사돈들이 고급 한우 세트를 보내왔습니다. 백화점 상품권도 넣어주셨어요.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죠. 아니, 정숙 씨, 딸이 변호사한테 시집 갔다며? 그것도 강남에서 사무실 차린. 와,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그런 사위를 만났어? 네, 뭐 그냥 운이 좋았어요. 애가 복이 있나 봐요. 저는 말년에 걱정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딸도 잘 살고 아들도 곧 결혼할 거라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큰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죠. 바로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제 남동생 정수는 평생을 사고만 치고 살았습니다. 20살부터 도박에 빠져 살았어요. 화투, 포커, 경마, 심지어 불법 도박장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죠. 친정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정수야, 너 또 내 통장에서 돈 빼갔니? 이번 달 생활비인데. 아이고, 이놈아, 그 돈으로 또 도박했구나. 엄마, 이번만
이번만 도와주면 진짜 끝이야. 딱 한 번만 더 하면 본전 다 찾을 수 있어. 제발 엄마.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번 속으셨어요. 저는 어머니께 정수를 내치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못하셨죠. 엄마, 정수 저러다 집안 거덜내요. 이제 그만 좀 봐주세요. 쉰 넘은 놈이 아직도 엄마 등골 빨아먹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떡해. 정수 언젠간 정신 차리겠지. 한 번은 정수가 사채를 썼다고 했습니다. 깡패들이 친정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발로 차며 돈 갚아라고 소리를 질렀죠. 어머니가 떨면서 문 뒤에 숨어 계셨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논을 팔아서 겨우 막았어요. 누나가 좀 도와줘야지. 형님이 돈 잘 번다며. 이번만 3천만 원만 빌려줘. 미쳤니? 3천만 원? 너 그동안 엄마한테 빼먹은 돈이 얼마야? 이제 나까지 빨아먹으려고? 아이,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1억이야? 나중에 갚을게, 진짜야. 몸 성할 때 꺼져라.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오지 마. 어머니 칠순잔치 날에도 사고를 쳤습니다. 술에 취해서 하객들 앞에서 난동을 부렸어요. 마이크를 뺏어 들고는 다들 돈 많으시죠?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돈 좀 있어 보이는 친척들한테 가서 구걸했죠. 형님,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 좀. 정수야, 너도 이제 나이가 몇인데 정신 좀 차려라. 어머니는 그날 밤 펑펑 우셨습니다. 평생 자기 고생만 시킨 아들이라고 한탄하셨어요. 그런 정수가 이제는 어머니 유산까지 노리고 있었죠.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폐암 말기로 3개월 투병 끝에 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부터 정수는 유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시신 앞에서도 돈 타령이었죠. 누나, 엄마 통장에 얼마나 있어? 집은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시세가 올랐다던데. 아파트 값만 해도 3억은 넘지? 나도 아들이니까 당연히 반은 내 거지? 반은 내 거야? 야, 너 지금 미쳤어? 엄마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엄마 시신이 저기 계신데 벌써 유산 타령이야? 그리고 엄마가 유언 남기셨어.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분명히 하셨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들인데 장남인데 어떻게 나한테 한 푼도 안 줄 수가 있어?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쓰셨습니다. 공증까지 받으신 정식 유언장이었어요. 정수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평생 빼먹을 만큼 빼먹었다고 하셨죠. 그놈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떨리는 손으로 직접 쓰셨어요. 설날이 되었습니다. 정수가 술에 만취해서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나, 야 박정숙 문 열어! 내 돈 내놔! 엄마 유산에서 내 목 달라고! 왜 누나가 다 해먹어? 이게 맞아? 가족끼리 이러는 게 맞냐고! 나도 그 집에서 태어났어. 내 권리가 있다고! 처남, 지금 뭐 하는 거야? 명절날, 설날에 와서 이게 뭐야? 술 깨고 와서 얘기해. 형님도 한통속이구만. 우리 엄마 돈, 우리 엄마 재산 노리고 있었지? 그래서 나한테 안 주는 거지? 다 알아, 다 안다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처남, 너 진짜, 처남, 정신 차려. 어머님이 왜 처남한테 안 주셨는지 모르겠어? 평생 도박으로 다 날리고 사채업자들 집에까지 쳐들어오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칠순 잔칠 날 그 난리를 쳤잖아. 이 병원비는 한 푼이라도 냈어? 병문안은 왔어? 임종도 안 지켰으면서 이제 와서 돈 타령이야? 거실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술병을 들고 휘둘렀어요. 화병이 깨지고 액자가 떨어졌죠. 니들 유류분이라고 알아? 법적으로 나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변호사한테 다 물어봤어. 만약 안 주면 진짜 다 고소할 거야. 법원 가자고. 그래, 고소해. 법대로 하자. 정수는 그렇게 한참을 욕을 퍼부으며 나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죠. 이웃들이 다 듣도록 복도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어요. 꼭 유류분 받아낼 거라고요. 설날 그 난리 후에 여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수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어요. 진짜 유류분 소송을 할 것 같다고 했죠. 언니, 정수 오빠가 진짜 변호사 찾아다니고 있대. 무료 법률 상담소에도 갔다더라. 이거 어떡해? 사위가 변호사니까 한번 물어보는 게 어때? 그것도 유산상속 전문이잖아. 야, 너 미쳤어? 강서방한테 이런 창피한 일을 어떻게 말해? 우리 집안에 그런 인간이 있다는 걸 그걸 어떻게 알려? 아니, 언니, 그래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지. 정수 오빠가 진짜로 소송하면 큰일이잖아. 절대 안 돼. 입도 뻥끗하지 마. 알았지? 그런데 그날 사위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설 인사를 하러 온 거였어요. 세배도 하고 떡국도 먹었죠. 어머님,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건강하시고요. 엄마, 떡국 진짜 맛있다. 역시 엄마가 최고야. 화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제가 눈으로 신호를 보냈는데도 말이죠. 저 강서방, 혹시 유류분이라고 알아?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유료분이요? 상속에서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이죠. 왜요, 이모님? 사실은 정수 오빠가 엄마 유산 때문에 유류분 달라고 난리거든. 언니가 창피해서 말 못하고 있었는데. 야, 정미야,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위 앞에서 너무 창피했어요. 그런 남동생이 있다는 게 부끄러웠죠. 어머님, 가족 일인데 제가 도와드려야죠. 외삼촌분이 그러시는군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어머님, 저 이런 일 전문이에요.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외삼촌에게 준 돈이 있다면 그게 이미 특별 수익으로 처리돼요. 그럼 유류분 계산할 때 공제되거든요. 엄마, 강서방이 도와준다는데 왜 그래? 가족끼리 뭘 숨겨? 외삼촌분이 그동안 받으신 게 꽤 되시죠? 뭐 도박빚, 사채 그런 거 다 기록 있으세요? 어머니가 일일이 수첩에 적어두셨어. 날짜랑 금액이랑. 그럼 됐네요. 그 금액이 유류분보다 많으면 외삼촌은 한 푼도 못 받아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아, 그리고 외삼촌분 연락처 좀 주세요. 제가 직접 설명드리면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야, 만나지는 마. 걔 성격 더럽고 난폭해. 괜히 강서방한테 해코지할지도 몰라.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 이런 일 많이 해봤어요. 사위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정수를 직접 만나는 건 위험할 것 같았죠. 딸과 사위는 그날 밤 우리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가 또 술 먹고 찾아온 거였죠. 누나,
아, 누나, 나야, 정수야.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왜 또 왔어? 술 먹고 또 행패 부리려고?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진짜 조용히 얘기하려고. 제발 문 좀 열어줘. 추워. 밖이 너무 추워.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수는 만취 상태였어요.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그때 사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수를 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수가 제 딸 결혼식에 오지 않았기에 사위와는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삼촌. 저 민지 남편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정수가 사위를 보는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어요.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강중혁? 강중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외삼촌. 괜찮으세요? 이럴 수가. 사장님이 왜 여기. 정수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지에 얼룩이 번지기 시작했죠. 오줌을 지린 겁니다. 58살 먹은 남자가 오줌을 쌌어요. 거실 바닥에 노란물이 흘렀죠. 정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안,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냥 갈게.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정수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뛰어나갔어요. 문도 제대로 닫지 않고 갔죠. 엄마, 삼촌이 왜 저래? 왜 준혁 씨 보고 왜 그렇게 놀라? 그러게. 저는 사위를 봤습니다. 사위는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죠.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네요. 여기 제가 청소할게요, 어머님. 아니야, 내가 할게. 근데 준혁아, 너 우리 정수 알아? 전에 만난 적이 있어? 아니요, 처음 뵙는데요. 아마 술 때문에 헛것을 보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수의 그 공포에 질린 눈빛을요. 분명 무언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정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유류분 이야기도 쏙 들어갔어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오지 않았죠. 그날 이후 정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직접 찾아갔습니다. 정수가 살던 다세대 주택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비어 있었죠. 아, 박정수 씨요? 일주일 전에 급하게 이사 갔어요. 보증금도 포기하고 그냥 갔더라고요. 보증금을 포기하고요? 그게 얼마인데? 500만 원이에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짐도 거의 안 가져가고 도망치듯 갔어요. 이상했습니다. 돈에 그렇게 환장하던 정수가 보증금을 포기하다니요. 여동생에게 전화했죠. 정미야, 너 정수한테 연락 받았어? 아니, 언니, 나도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아. 왜? 무슨 일 있어? 정수가 이사를 갔대. 보증금도 안 받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걔가 돈을 포기해? 유류분 소송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조용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가족이니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실종 신고 접수했습니다. 확인되면 연락드릴게요. 이틀 후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를 찾았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상한 말을 했죠. 박정수 씨는 잘 지내고 계십니다. 다만 가족과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요. 더 이상 찾지 말아달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요? 이유라도 물어봐 주세요. 개인 의사라서 저희가 더 이상은
성인이시고 범죄 관련도 없어서요. 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위를 본 후부터 이상하다고 했어요. 분명 무언가 있을 거라고 했죠.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처남이 원래 좀 이상하잖아. 도박빚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닐까? 아니야. 그 공포에 질린 얼굴 오줌까지 지렸잖아. 평범한 일이 아니야. 술 많이 마셔서 그런 거겠지. 작작 좀 마시지. 에휴. 저는 사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정체가 뭐길래 정수가 그렇게 무서워했을까요? 사위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정수 사건 이후 저는 딸 부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사위에게 뭔가 비밀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딸의 이상한 변화를 발견하기 시작했죠. 사위와 함께 올 때면 딸은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예전에 수다스러운 딸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말하려고 하면 먼저 사위 눈치를 봤죠. 엄마, 나 요즘... 그러다가 사위를 힐끗 보더니 말을 바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지야, 무슨 말 하려고 했어? 편하게 해. 아니야. 정말 별거 아니야.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점점 조심스러워졌어요. 웃음도 줄고 말수도 줄었죠. 어느 날 딸이 혼자 왔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차를 마셨어요. 딸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죠. 민지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말랐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먹어. 그냥 요즘 좀 바빠서. 바쁜 게 아니라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강서방이랑 무슨 일이 있어? 아니야, 엄마. 준혁 씨는 나한테 잘해줘. 그런데 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들 때도 떨렸어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기도 했죠. 민지야, 엄마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 무슨 일이야? 너 예전 같지 않아. 엄마, 나 요즘 좀 바빠서 자주 못 올 것 같아. 왜? 갑자기 왜 못 와? 그냥 집안일도 많고 남편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변호사 일이 워낙 바쁘잖아. 내가 옆에서 챙겨줘야 할 게 많아서. 저는 이상했습니다. 딸이 평소와 다르게 말을 돌리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죠. 그래도 한 달에 몇 번은 올 수 있잖아. 그리고 네가 왜 그렇게 눈치를 봐? 눈치 보는 거 아니야. 그냥 결혼하면 다들 이렇게 산다고 하잖아. 시댁도 가야 하고. 엄마, 이해해줘. 전화도 짧게 하고 끊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바쁘다고 했어요. 가족 단톡방에서도 나갔죠. 엄마, 미안.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하지만 다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점점 뜸해졌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한 번은 딸이 왔는데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5분마다 시계를 봤어요. 마치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처럼 불안해했죠.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민지야, 왜 자꾸 시간을 봐? 어디 가야 돼? 그냥 준혁 씨 저녁 준비해야 돼. 아직 4시인데? 그리고 강서방은 자기 밥 한 끼 못 챙겨 먹니? 그게 아니라 준혁 씨가 집에 혼자 있는 거 싫어해. 제 시간에 안 가면 아니야, 그냥 가야 돼. 제 시간에 안 가면 아니야, 그냥 가야 해.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 모성 본능이 계속 위험 신호를 보냈죠. 남동생 정수의 공포 반응과 딸의 변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 몰래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강남의 한 빌딩 3층에 있는 곳이었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제 사위가 변호사인데
사위 신원조사를 하고 싶어서요. 과거 이력이랑 가족관계, 혹시 숨긴 전과나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아, 변호사 신원조회요? 그거야 일도 아니죠. 변호사들은 기록이 다 남아있어서 조사하기 쉬워요. 이름이랑 사무실 주소만 알려주시면 일주일 안에 다 알아봐 드릴게요. 직원은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조사비 300만 원을 성금으로 받았어요. 영수증도 끊어주지 않았죠. 강준혁 변호사예요. 강남에서 유산 상속 전문으로 일해요. 여기 명함이랑 사무실 주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연락드릴게요. 깨끗한 분이면 좋겠네요. 그런데 3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사무실로 직접 오라는 거였죠. 저는 무슨 큰 것을 발견한 줄 알고 바로 달려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죠. 그런데 흥신소 소장님은 상상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 건은 저희가 못합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뭔가 발견하신 거예요? 소장은 창백한 얼굴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낸 3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냥 이 건은 안 됩니다. 다른 흥신소도 찾지 마세요. 아마 아무도 안 해줄 겁니다. 어머님 가족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뭘 알아낸 거예요? 제발 말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 받고 아무것도 조사 안 했어요. 어머님도 여기 오신 적 없는 걸로 하세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사위가 무슨 사람이길래? 제발 그만 물어보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어머님, 그냥 모르는 게 약이에요. 소장은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밀어내듯 내보냈어요. 문을 닫고는 곧바로 잠갔죠. 저는 복도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도대체 사위가 뭐길래 이럴까요? 흥신소 소장까지 무서워하다니요. 그 이후로 그 흥신소는 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흥신소 2곳을 더 찾아갔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모두가 사위의 이름만 들으면 거부했습니다. 마치 금기어처럼 피했어요.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흥신소가 모두 거부하자 저는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위 사무실이 있는 강남 건물로 갔어요. 차를 건물 앞에 세우고 기다렸죠.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죠. 저기 혹시 이 건물에 강준혁 변호사 사무실 있죠? 그분 어떤 분이에요? 첫 번째 남자는 제 질문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마치 금기를 건드린 것처럼 당황했죠. 저는 모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는 거의 뛰다시피 사라졌습니다. 2번째로 젊은 여자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반응은 똑같았죠. 그 변호사요? 저 죄송해요. 급한 약속이 있어서 다른 분께 물어보세요. 잠깐만요. 그냥 어떤 분인지만. 하지만 여자는 이미 도망가듯 갔습니다. 3번째 중년 남자는 아예 저를 보고 방향을 바꿨어요. 모두가 사위를 무서워하는 게 분명했죠.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또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검은 제네시스가 제 차 옆에 멈췄죠. 문이 열리고 덩치 큰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목에 문신이 보였어요. 그들이 제 차로 다가왔죠. 아주머니, 창문 좀 내리세요. 저는 무서웠지만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남자의 눈이 차가웠어요. 목소리도 낮고 위협적이었죠. 아주머니가 일주일째 여기서 수상한 짓 하시는데 뒷조사 그만하시죠. 건강에 안 좋아요.
저는 그냥... 강 변호사님이 아주머니 잘 아신다고 하더군요. 걱정되시는 건 알겠는데 이러시면 곤란해요. 어머님 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괜한 일 만들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사세요. 당신들 누구예요? 누군데 이렇게 겁을 줘요? 경찰 불러요? 우린 그냥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수상한 사람 있으면 확인하는 게 일이거든요. 아무튼 오늘로 끝내세요. 그들은 차에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명 사위가 보낸 사람들이었죠. 그날 밤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봤죠.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사위가 왜 그런 깍두기들을 보내? 그 사람 말대로 건물 관리인이겠지. 당신이 건물 앞에 불법 주차하니 관리하는 거야. 그리고 문신? 요즘 젊은 사람들 문신 많이 해. 그냥 당신 망상 아니야? 망상이 아니야. 진짜야. 그만해. 강서방 괜찮은 사람이야. 민지도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이 왜 그래? 쓸데없는 의심 그만하자. 저는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은 계속됐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간 거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 딸이 문을 열었죠. 엄마? 왜 연락도 없이 왔어? 딸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 엄마가 꼭 연락하고 와야 돼? 딸의 얼굴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지못해 저를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은 깨끗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죠. 민지야, 우리 좀 얘기하자.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강서방, 엄마가 볼 때 강서방 뭔가 이상해. 정수도 강서방 보고 그렇게 무서워했잖아. 그 순간 딸이 급하게 제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부자연스럽게 큰 소리로 말했죠. 엄마, 차 마실래? 내가 마시는 차 있어. 주방에서 가져올게. 그러면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수도꼭지를 틀었죠. 딸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죠. 엄마, 거실에 CCTV 있어. 음성도 녹음돼. 남편에 대한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 뭐? CCTV? 왜 집안에 그런 게... 쉿! 조용히. 제발 조용히 해. 나중에 밖에서 얘기해. 지금은 그냥 차 마시고 가는 걸로 해줘. 우리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색하게 차를 마셨어요. CCTV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죠. 그래, 차 맛있네. 엄마 이제 가볼게. 엄마, 밖에까지 바래다 줄게. 딸이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아파트 밖 카페로 갔어요. 그제야 딸이 입을 열었죠. 민지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집에 CCTV가 있어? 엄마, 사실 남편이 하는 일이 좀 특별해. 특별하다니? 무슨 일을 하는데? 엄마, 아주버님이 좀 무서운 사람이야. 왜 흔히들 말하는 조폭. 그런데 정말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진짜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위 형이 조폭이라뇨. 그리고 사위가 그 조폭과 일한다는 거였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미쳤니? 그런 걸 알고도 같이 사는 거야? 당장 이혼해. 경찰에 신고하고. 엄마, 나 준혁 씨 사랑해. 뭐? 진짜야. 준혁 씨 나한테 정말 잘해줘. 단 한 번도 나한테 손댄 적 없어. 그냥 일이 그런 거야.
나도 처음에 무서웠는데 이제는 이해해. 이해?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니? 얘, 봐. 너 정신 멀쩡한 거야? 엄마, 제발. 그냥 모른 척 해줘. 우리 잘 살고 있어. 정말이야. 엄마가 이러면 준혁 씨가 힘들어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심이 보였어요. 정말 사위를 사랑하는 것 같았죠. 전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지야, 그럼 엄마랑 집에 가자. 거기서 생각을 좀. 엄마, 나 진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 괜찮아? 조폭이라며. 아니야. 엄마, 제발. 나 정말 괜찮다니까. 그냥 엄마는 모른 척 해줘. 부탁이야. 저는 답답했습니다. 딸을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은 완강히 거부했죠. 결국 딸이 저를 억지로 돌려보냈습니다. 택시를 잡아주면서 태워보냈어요. 저는 뒤돌아보니 딸이 울고 있었죠. 결국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민원실에서 형사님을 만났죠. 저희 사위가 조폭들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딸이 걱정돼서요. 어머님,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세요? 피해자는 있나요? 제 남동생이 사위를 보고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딸이 사위 일이 특별하다고 했어요. 따님분이 직접 신고하러 오실 수 있나요? 본인이 피해자라면 조사가 가능한데. 딸은 지 남편 신고 안 할 거예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나 증거 없이는 수사가 어려워요. 추측만으로는 고소 고발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딸이 위험한데. 따님분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구체적인 범죄 증거를 가지고 오시면 그때 다시 오세요. 지금으로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무력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도 도와줄 수 없다니요. 답답하고 막막했어요. 다음 날 오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사위가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차가운 표정이었죠.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들어와. 사위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평소의 공손함은 사라졌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어머님이 경찰서에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아? 어머님,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전 그저 의뢰인들을 위해 일할 뿐입니다. 의뢰인? 조폭들이랑 일하면서? 어머님, 민지가 임신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사위는 계속 말했죠. 3개월이에요. 병원에서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외손주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무슨... 어머님이 계속 제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 다 이해합니다. 민지가 걱정되는 마음도 알고요. 하지만 저를 믿어주셨으면 해요. 믿으라고? 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니? 제가 하는 일은 복잡하지만 나름의 원칙이 있어요. 민지도 이해하고 있고요. 어머님께서 너무 걱정하시면 오히려 민지가 힘들어해요. 사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협박이라기보다는 설득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뭔가 알 수 없는 무게감이 있었죠. 모든 가정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잖아요. 저희도 그래요. 그냥 민지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민지가 정말 행복한 거니? 네, 정말이에요. 어머님이 보시기엔 이상할 수 있지만 저희는 서로를 아끼고 있어요. 너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전 가족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어머님도 가족이시니까요. 부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사위는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마디 더 했어요. 등을 돌린 채로 말했죠. 참, 외삼촌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다시는 어머님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는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무너져 앉았어요. 저는 사위가 나가자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딸이 임신했다는 기쁨보다 공포가 더 컸죠. 딸을 설득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경찰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일단 지켜보기로 했죠. 그 사이 딸은 출산을 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이름은 지호라고 지었죠. 엄마, 지호 예쁘지? 눈이 아빠 닮았어. 그래, 정말 예쁘다. 건강하기만 잘하다오. 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어요. 아이를 보니 제 마음도 복잡했죠. 며칠 뒤가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집에서 조촐하게 잔치를 하기로 했어요. 딸 부부도 아기를 데리고 오기로 했죠. 여보, 오늘 되게 먹고 싶은데 민수랑 수산시장 가서 싱싱한 걸로 사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요. 남편과 아들이 나간 후 딸 부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들어왔어요. 거실에 아기를 눕혀두었죠. 엄마, 내가 도와줄게. 아빠 미역국 끓이는 거지? 같이 하자. 어머님, 제가 상 차리는 거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평화로웠어요. 마치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사위가 계속 신경 쓰였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배달원이었어요. 모자를 깊게 쓰고 마스크를 했죠. 떡 배달이라고 했습니다. 최병호님 맞으세요? 생일 떡 배달 왔습니다. 임절미랑 시루떡 세트요. 네? 우리는 떡 주문 안 했는데요. 여기 주문서에 최병호님 성함이랑 주소가 정확히 있어요. 남편이 수산시장 가는 길에 주문했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누가 선물로 보냈나 싶었어요. 문을 열었죠. 그 순간 남자가 야구 방망이로 제 머리를 쳤습니다. 정수리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정신이 아득했죠. 하하하, 드디어 찾았다, 강준혁. 야, 이 새끼야, 네가 여기 숨어 있었구나. 주방에서 딸과 사위가 뛰어나왔습니다. 딸이 비명을 질렀어요.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김대식, 너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알았냐고? 3개월이야, 3개월. 석 달 동안 미친놈처럼 너만 찾아다녔어. 네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어머니 유산 3억 한 푼도 못 받았어. 마누라는 이혼하자고 서류 들이밀고 우리 애들 얼굴도 못 보게 됐다고. 접근 금지야, 접근 금지. 그 남자는 술에 취한 듯 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옷에서 소주 냄새가 진동했죠. 손에 든 야구 방망이를 미친 듯이 휘둘렀습니다. 대식아, 제발 진정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돈 원하면 줄게. 돈? 지금 나보고 돈 받고 꺼지라는 거야? 내가 거지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뭐야, 네 애지? 너는 이렇게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는구나. 나는 내 새끼들 얼굴도 못 보고 쓰레기처럼 사는데 니들은 이렇게 단란하게. 그 남자가 거실의 아기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딸이 울면서 손주에게 가려고 했어요. 저도 일어나려고 했지만 머리가 너무 아팠죠.
안 돼. 제발요. 우리 아기는 건드리지 마세요. 아무 죄도 없어요. 죄가 없다고? 이 새끼 아빠가 죄인이야. 한 발짝만 더 다가와봐. 내가 이 애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테니까. 김대식, 내 아들한테 손끝만이라도 대면 넌 오늘 죽어. 기억나냐? 그날 네가 나한테 한 말? 나한테 인간 쓰레기라고 했지? 그래, 내가 쓰레기야, 인간 쓰레기.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이제 잃을 것도 없어. 오늘 다 같이 끝내자. 너도 나도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야. 남자가 야구 방망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아기를 향해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어요. 사위가 미친 듯이 달려들었죠. 이 미친 새끼가! 두 남자가 엉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탁자가 넘어가고 화분이 깨졌어요. 유리 파편이 사방에 흩어졌죠. 하지만 사위가 일방적으로 밀렸어요. 김대식이 야구 방망이로 사위를 내리쳤죠. 사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어요. 김대식이 또다시 방망이를 들어 올렸죠. 안 돼! 여보! 딸이 김대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손으로 밀쳐졌어요. 저도 기어서 그 남자 다리를 붙잡았죠. 그만해! 민지야! 경찰 불러! 경찰? 다 끝나고 오겠지. 비켜 이것들아. 난 오늘 강준혁 저 새끼랑 끝을 볼 테니까. 그가 우리를 뿌리쳤습니다. 저는 벽에 부딪혔어요. 딸도 넘어졌죠. 김대식이 다시 아기 쪽으로 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며 웃었어요. 방망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죠. 이제 너도 내 기분 알겠지? 가족을 잃는 기분!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위가 피투성이 얼굴로 일어났어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달려들었죠. 안 돼! 절대 안 돼! 사위는 그대로 달려가 김대식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거실 베란다 창문을 향해 돌진했어요. 두 사람의 몸이 유리창을 향해 달려갔죠. 안 돼! 준혁아! 안 돼! 여보! 쨍그랑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두 사람이 창밖으로 사라졌어요. 10층 높이였죠. 딸이 울부짖으며 창가로 뛰어갔습니다. 저도 떨리는 몸을 끌고 갔어요. 아래를 보니 두 사람이 쓰러져 있었죠. 사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기이하게 꺾여 있었어요. 김대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피가 점점 번져나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죠. 10층에서 떨어진 김대식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위는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허리와 목, 두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이었죠. 사위는 병원에서 일주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날 경찰이 병실로 왔어요. 사위를 조사하러 온 거였죠. 강준혁 씨, 김대식 씨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싸우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제 처가에 침입해서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아기를 해치려고 해서. 김대식 씨 휴대폰을 조사해보니 강 변호사님에 대한 원한이 상당하더군요. 유산 포기각서 때문이라고 하던데. 사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호사답게 불리한 건 말하지 않았어요. 형사가 저를 돌아봤죠. 어머님, 따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잠시 나와주시겠어요? 복도로 나가자 형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위의 진짜 일에 대해서였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강준혁 변호사는 특수한 일을 해왔습니다. 유산 분쟁이 있을 때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쓴다고 하더군요. 다른 방법이요? 강압적으로 유산 포기 각서를 받아내는 겁니다.
형이 조직폭력배 출신이라 함께 일했다고 해요. 협박, 감금, 때로는 폭력까지. 강서방이요? 김대식 씨도 그런 피해자였습니다. 어머니 유산 3억을 포기하는 각서를 강제로 썼다고요. 그래서 복수하러 온 거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런 사람과 딸이 살고 있었다니요. 병실로 돌아와 딸을 불렀습니다. 딸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민지야, 너 강서방이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 엄마, 알고 있었구나. 그런 일 하는 거 알면서도 같이 산 거야? 엄마, 남편이 아무한테나 그런 거 아니야. 나쁜 사람만 상대했어. 정말이야. 삼촌 같은 사람들,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엄마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나쁜 사람들, 폐륜아들. 그래도 불법이잖아. 협박이고 폭력이야. 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을 감쌌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엄마는 몰라. 법이 얼마나 무력한지. 나쁜 사람들이 떳떳하게 유산 받아가는 거 막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남편한테 의뢰하는 거야. 그게 말이 되니? 그럼 네 남편이 정의의 사도라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하지만 남편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아. 그 돈으로 치료받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저는 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무서웠을 뿐이죠. 저는 병실에 누워있는 사위를 찾아갔습니다. 온몸에 깁스를 한 채 누워 있었어요. 눈만 겨우 뜨고 있었죠. 준혁아, 너무 위험한 일을 했구나. 왜 그런 일을 한 거니? 장모님. 돈이 그렇게 중요했어? 아니면 정말 정의라고 생각한 거야? 사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간신히 말을 이어갔죠. 처음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점점 일이 커졌고. 뒤가 없는 사람들을 건드리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김대식 같은 사람들 말이야.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거든. 알아요. 이제 알아요. 이번엔 기적적으로 민지랑 지호를 지켰지만 다음에도 또 저런 사람이 찾아오지 말라는 법이 있어? 너 감옥 가 있는 동안 내 딸이랑 아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일을 하고 싶었으면 지켜야 할 사람들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사위는 대답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후회하는 게 분명해 보였죠. 민지와 지호를 정말 사랑한다면 올바른 선택을 해. 그게 뭔지는 네가 더 잘 알겠지.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사위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며칠 후 딸이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사위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거였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아팠죠. 엄마, 준혁 씨가 이혼하자고 해. 민지야, 나는 싫다고 했어. 같이 극복하자고 했는데. 그런데 준혁 씨가 안 된대. 사위는 단호했습니다. 딸은 울기만 했어요.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하는 두 사람이 안타까웠죠. 그렇게 부부의 인연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사위는 법정에 섰습니다. 강요와 협박으로 유산 포기각서를 받아낸 혐의였어요. 판사는 실형 1년을 선고했죠. 다만 김대식과의 사건은 달랐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었어요. 가족을 지키려다 발생한 사고로 무죄 판결을 받았죠. 선고 후 사위를 구치소로 이송하는 날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나왔어요. 아직 다리를 쓸 수 없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사위를 보러 갔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워해야 할지 안타까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 교도소에 있으면서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사위는 호송차에 실려 떠났죠. 사위가 떠나기 전날 딸에게 서류 봉투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재산 분할 조건이 적혀 있었죠. 강남의 아파트는 딸 명의로 넘겼습니다. 예금도 모두 딸과 아이 이름으로 바꿨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고 했죠. 양육권도 포기했습니다. 면접 교섭권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딸은 그 서류를 들고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했던 만큼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도장을 찍지 못하고 있었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1년이면 돌아온다고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말리지 못했죠. 딸은 아이를 키우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직장도 구했어요. 친정 근처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죠. 주말이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지호를 데리고 와서 하루를 보냈어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죠. 가끔 딸이 멍하니 창밖을 보는 걸 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여전히 사위를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